그리고 나서 가족사항 등록 화면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4세대 나이스가 등록을 하면서 뭐 개인이 가족수당 신청서를 뭐 등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탭들이 생기기는 했는데 그걸로 원활하게 그것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등록한 것을 우리가 음, 접수하는 형식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기 신청서는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도 그렇고 그 가족수당 신청서를 별도의 전산 시스템으로 가름한다라는 내용은 없고 수기 서식 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신청했어도 수기 신청서는 받으셔야 되는데 뭐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수당을 신청을 하면 가족사항에다가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관계까지 등록하시고 지급 여부에 예스를 선택하시면 되고 지급 시작월은 만약에 이번 달에 지급을 할 건데 전월 달부터 소급이다 그러면 소급 시작하는 달부터 입력을 하셔가지고 아까 소급 저장 누르시고 작업하시면 지난달 것까지는 나이스가 소급해서 계산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제가 아까 연말정산에서 확인 드렸던 것처럼 예스나 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부도 여기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 공무원일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배우자의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수당을 등록하는 개인예외수당에서 가족사항을 등록하고 당월 거부터 작업하는 거면 그냥 가족사항만 등록하고 기초자료 생성, 급여작업 누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전월 것까지는 전월 날짜로 입력을 하고 가족사항에 입력을 하고 소급을 눌러서 소급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 2023년 5월 24일인가? 뒤에 날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부터 가족수당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부터 소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가족사항에 등록하고 소급 눌렀다고 계산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수기로 계산해서 가족사항에 가족수당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개인예외수당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개인 예외 수당에서 추가를 하고 찾기를 눌러서 가족수당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여기 가족수당이 입력이 되고 시작월 입력을 하고 이때는 이제 이번 달에 소급한 금액 전체적으로 입력해 줄 거니까 이번 달로 입력하시고 급여 구분 가족수당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사라면 가족수당 교특에서 지급하니까 기타급여사 선택하시고 회계구분 교특으로 선택하시고 사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 입력이 됐나요? 금액 입력이 안 됐죠. 금액을 어떻게 입력하죠? 금액은 이렇게 수당을 다 그렇죠. 총 받을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수당명이랑 여기 이 부분들 다 입력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고 나서 부양가족별 등록이라는 탭을 등록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부양가족별 조정수당 등록 화면이 다시 팝업이 됩니다. 이때 추가하셔가지고 가족사항을 선택을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가족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가족 중에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택하시면 주민번호도 다 끌고 와서 줍니다. 그러면 이번 달 가족수당을 포함해서 이분에게 소급해줄 금액 플러스 이번 달 금액까지 다 합쳐서 여기다 입력합니다. 소급해줄 금액부터 이번 달 금액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28만 원 입력을 해주면 이고 나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금액이 떠요. 그냥 여기 수당명만 입력하고 나면 금액이 안 뜹니다. 여기에 부양가족별 등록을 별도로 해줘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줘야지 여기가 금액이 정확하게 뜬다라는 거, 금액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월 25일, 2023년 4월 25일 이후 가족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날인 경우 소급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거 가족수당 대상자였던 거는 소급 안 해줍니다. 이 이후의 대상이었는데 늦게 신청을 했다. 2023년 2월 14일 날 아기 태어났는데 2024년 1월 1일에 가족수당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녀의 가족수당은 2월부터 3월건 소급 안 해주고 4월 거부터 소급해줍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달은 그냥 줍니다. 일할 계산하지 않고. 이거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있으면 해당 달은 그냥 다 줍니다. 4월 25일, 2월 14일에 태어났으니까 4월 25일부터 소급해 준다고 했으니까 4월 달을 25일부터 해당 금액만 일할 계산 해준다거나 14일부터니까는 뭐 이렇게 일할 계산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4월 달부터는 다 소급해 줘도 된다라는 거, 월별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출생한 자녀 거 소급해 줄 때 12월 거부터 소급해 줍니다. 그 이틀치만 소급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소급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 1일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7월 3일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 1일에 가족수당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7월부터 그냥 소급 신청해주면 됩니다. 2024년 3년 4월 25일 이후에 결혼해서 가족사항이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 7월 달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7월 3일부터 일할 계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그리고 예외수당 마저 하고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개인 예외수당에서 연장근로수당 앞에서 연장근로 확인부터 작업하고 직계하면 계산이 되는데 혹시라도 개인 예외수당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 똑같습니다. 여기 추가하셔가지고 수당 선택하시고 나서 이런 거 다 입력하시고 시작월, 뭐 지급, 교통구분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나서 여기 연장근로 시간 정확히 6시간 통상임금 가산 1.5배 하면 이 금액 자동 산정됩니다. 자동 산정되고 사유도 정확하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근로수당도 개인 예외수당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공제 추가하셔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무원 월급여 같은 경우 한 명 한 명 작업하기가 너무 이제 교직원이 많기 때문에 개인별 공제 일괄 생성하시면 되는데 교육공무직원 많지 않으시면 그냥 한 명 한 명이 해가지고 공제에서 개인 공제에서 추가하셔가지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물론 교육공무직원도 뭐 몇 명이라도 일괄 작업하고 싶다 하시면 개인별 공제 일괄 생성 공제관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월 작업하시고 직종별로만 일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분별로 기타 급여 1, 4 월급여 A, B 별로 어, 급여 일괄 작업할 수 있으니까 구분하셔가지고 일괄 작업하시면 되고 공제 코드 입력하시고 금액 입력하셔가지고 대상자만 선택하고 그 대상자 일괄 적용하면 금액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예외입니다. 세금은 개인들이 연말정산하면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신고서 작성할 때 자기가 연말정산을 해보고 환수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평달에 세금을 더 내겠다. 그러면 120%로 선택을 하시고 그 소득세액 신고서에다가 120%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120%로 평달에 더 내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연말정산 해보니까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다, 많이 돌려받는다. 그러면 평달에 더 많이 낼 필요가 없다. 그러신 경우에는 여기에 80%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정산 소득세액 신고서에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하시면 그분들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선택 없으시면 100% 원천세율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대보험입니다. 사대보험 좀 강조 드릴 건데 신규 채용되신 분들은 기준소득 월에 그 매달 받는 평균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상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일하고 납부 시작월 건강보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일은 이제 최초 채용되신 날짜로 사대보험 신고하면서 그 날짜지만 1일자부터 고지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1일자부터 고지를 1일부터 고지를 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납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휴직, 복직이 있는 분들, 휴직이 있으면 감면율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대보험 작업을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휴직이 발생하면 사대보험공단에 건강보험 EDI 공단에 들어가가지고 휴직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까지 휴직 신고를 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휴직 신고를 하면 우리 나이스에서도 감면 등록을 해줘야지 휴직 신고를 하면 고지가 안 될 거고 우리 나이스에서도 공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대보험공단에다가는 휴직 신고를 잘 하는데 그리고 나서 급여 작업할 때 나이스에다가 감면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지 안 됐는데 우리 나이스에서는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서 확인되냐? 세외에서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외에서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그걸 누구의 사대보험이 고지는 안 됐는데 나이스에서 공제됐는지 확인해가지고 본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 달 나이스에서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세외 잔액으로 계속 남아있다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분의 사대보험인지 어느 분의 건강보험인지 몰라가지고 처리하기 곤란해지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 관리 못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대보험공단에 휴직 신고하면 우리 나이스에도 꼭 휴직 처리를 감면 처리를 해줘야 된다. 복직하면 당연히 감면 해제 여기 100% 감면 해제일 이거 다 지워가지고 다시 복직 신고한 날짜로 감면 사유 발생일을 다 지워서 나이스에서도 공제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까지 나이스까지 잘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고 가끔 장기요양급여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감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개인별 내역을 출력해 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뭐 1,000 얼마, 2,000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 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보험자, 본인이나 가족 중에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 중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급여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지가 그만큼 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나이스에서도 그만큼 덜 공제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장기요양보험 경감 여부에 예스를 체크해 줍니다. 아니고 평상시에 모든 근로자들은 노가 맞아요. 노가 맞고 이 대상자들만 예스에다가 체크해 주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채용되신 분들은 예상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가입 일자랑 뭐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직 사유 발생일, 감면율 이런 거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직이 있어서 사대보험공단에 휴직 신고를 해서 고지되지 않았는데 우리 나이스에서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공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사대보험공단하고 우리 나이스를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하면서 우리 나이스가 가장 기본의 급여 작업 시스템의 기본인데 오히려 사대보험 공단에는 업무 처리를 잘 하시고 나이스에 안 해놓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도 예상 금액으로 입력 잘 하시면 되고 휴직하는 경우 휴직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건강이랑 국민은 휴직 신고하고 나면 사대보험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고 나면 복직 신고를 할 때도 또 따로 가서 들어가서 복직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스에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고용산재는 휴직 신청하는 시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직할 거라고 하고 복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대보험 고용산재공단에서는 그냥 최초에 휴직 신고하면서 언제까지 휴직하겠다라고 하고 그 날짜가 종료되면 바로
고용산재 보험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휴직 연장을 한다고 치면 다시 가서 휴직 연장 신고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자동으로 복직 처리됐고 해당 근로자가 복직했다. 그러면 기준소득 월액은양 휴직 신고했던 금액으로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감면율만 다 지워주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변동했을 때 퇴직자 사대보험 상실 신고하는 거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이나 다 같습니다. 교육공무직원도 상실 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사대보험 다 체크하시고 상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 취득도 마찬가지예요. 신규자 취득 공무원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건강보험 EDI에서 공무직도 기간제 교사도 같이 취득 신고하면 사대보험 다 같이 취득 신고 됩니다. 그리고 휴직은 각각 하셔야 돼요. 교육공무직원이나 기간제 교사는 각 건강국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 여기에서 각각 하셔야 된다. 공무원은 건강보험만 하면 되니까 건강보험 EDI에서만 하시면 된다. 복직자도 마찬가지. 복직자도 건강보험 EDI에서 복직 처리하시면 되고 사대보험, 공무직이나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 사대보험 각 EDI 들어가시고 각각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기요양 보험급여 감면 대상자는 예스로 수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단에서 처리하시고 우리 나이스도 꼭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직 처리하고 나면 정산보험료 나옵니다. 건강보험, 사대보험, 건강고용은 4월 달에 연말정산하면 연말정산 공제금 나옵니다. 개인별로 납부해야 될 금액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달인가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이랑 우리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이랑, 음, 다른 경우 차액분 추가 고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고용보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우리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하고 차액 발생하는 분들 정산보험료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런 거 다 개인 나이스에다 입력할 때에 여기 사대보험 공제관리에서 추가하셔가지고 여기 공제 항목 잘 선택하셔가지고 금액 입력하고 사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급여 작업 꼭 눌러주시면 급여 반영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작업 가족상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게 가족사원 개인 예외수당 사대보험 관련된 거 사대보험 공제 입력한 거 다 각각 입력을 하잖아요. 개인별로 한 명 한 명 체크해 가면서 그분들한테 대상되는 것을 작업을 수정하고 저장하고 추가하고 저장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급여 명세서는 급여 내역에 반영이 되려면 꼭 급여 작업 한 번씩 입력하고 저장하면 급여 작업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입력하고 저장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는 거고 교육공무직원의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교통급여로 지급하는 수당과 학교회계로 지급하는 수당의 집계가 여기서 잘 됐는지 꼭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없는 기타급여사 행정실무사가 학교회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 근로자는 세입 관리 수당을 받는 행정실무사만 그럴 수 있겠죠. 그달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없다. 근데 학교회계 수당이 3만 원 찍혔다. 그거는 세입 담당자의 관리 업무 수당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 사항에 찍힌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수시로 저장하면 급여 작업 꼭 눌러주셔야지 반영이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세요. 우리 신규 주무관님들 중에 급여 열심히 하고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장 잘 하시는데 왜 나이스에 급여에 반영이 안 됐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작업 잘했는데 그때마다 급여 작업을 안 돌리셨다라는 게 반영시킨다라는 게 이 급여 작업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명세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급여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나 뭐
통상임금 계산한 거나 이런 데 다 표시가 되고 여기 수당의 산출 내역이 다 표시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2018년 이후부터인가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그 임금 명세서를 꼭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뭐 하면서 근로자에게 교육공무직원이라기보다는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에게 그렇게 교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공무직원들한테도 임금 명세서를 지급하라 뭐 이랬었는데 이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 나이스에서 산출식을 다 적용을 해줬고 교육공무직원이 나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교부되는 것까지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일일이 이제 교부한 사실까지 증빙해서 뭐 내부 결제를 해놓고 하지는 않아도 되고 나이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한테는 그냥 출력 정도만 담당자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급여 자금 내역에 보시면 월별 수당 내역입니다. 월별 수당 내역은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해가지고 각 수당별로 전월과 비교해서 월별로 수당이 어떻게 등록되었는지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사유가 없다면 전월하고 동일하게 잘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사유가 있는 달에는 그 달만 별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서 잘 작업이 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월별 공제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 공제 내역도 별 이상이 없으면 이제 사대보험 같은 경우 전월하고 동일하게 갈 거고 4월 달에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수정이 될 거고 공무원 같은 경우 5월 달에 기여금이 바뀔 거고 근데 세금은 매월 꼭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가 원천세 100%, 110%, 120%, 80%한 것에 대해서 월별로 구분해서 뭐 수당이 어느 달에 더 들어갔다거나 덜 들어간 것에 대해서 평균해서 반영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은 매달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인 공제 같은 경우 교직원 공제 같은 경우 본인이 교직원 공제에서 별도로 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나이스 작업하시고 우리 기타급여 1 같은 경우 에듀파인에서 공제할 때 교직원 공제 금액이 얼마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월급 에듀파인으로 작업할 때 거기에 반영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전월하고 똑같이 예, 당연히 별도로 엑셀 파일이랑 나이스랑 맞춰가지고 작업하시겠지만 교직원 공제에도 한 번씩 공제 금액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중복 지급 확인 여부 나이스 내부의 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수당을 신청을 하면 아까 가족수당 등록할 때도 해당 부양가족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체크했는데 우리가 여기 확인을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에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에 중복 지급 현황이 한 명이 떴어요. 해당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었나 봐요.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 직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사항의 중복 지급 여부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의 기관에서도 지금 급여 작업을 하고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 계산이 되었을 거고 나도 이번 달에 조정수당을 넣어줬기 때문에 중복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족수당 중복지급 여부 타기관에서 중복지급 됐는지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 내 나이스 내부에서 작업하는 건 여기에서 바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마감하기 전에 혹시라도 한번 들어가서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산정 내역입니다. 급여 산정 내역은 그 작업 화면에 급여 산정 내역 시도별이 있습니다.
이 시도별 화면에 가서 교특 기타급여 4든 1이든 월급여 A든 각각 선택하시고 조회하셔가지고 작업 잘 됐는지, 통상임금 계산 잘 됐는지, 그리고 교특회계로 금액이 잘 입력됐는지, 학교회계 금액이 잘못 입력된 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밑줄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해당 밑줄들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보시면 통상임금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주소정 근로시간, 평균 근무일수, 주평균 근무일수, 일소정 근로시간에서 통상임금 반영되는 수당까지 계산해서 209시간으로 해서 통상임금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산출 근거가 나오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속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뭔가 의문이 있다거나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꼭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로 파일 생성하시면 됩니다. 오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 나이스에서는 계좌 검증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 지로 파일 생성하면 계좌번호를 내가 신규 입사자가 있었는데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계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빈칸으로 나올 테니까 그거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급여 기본사항에 여기에서 입력한 이 계좌번호가 검증이 돼서 인터넷 뱅킹 이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입력했다고 나이스가 검증하는 건 금융결제원에 검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스 입력하다 보면 0이 하나 빠지기도 하고 앞에 0이 막 누락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복사 그대로 해가지고 통합거래처에서 계좌 검증 한번 누르고 그대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숫자가 틀려질 일 없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계좌 번호가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토 정확히 하셨고 급여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좌번호까지 오류가 없으면 급여 마감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내부 기한하셔가지고 결제 완료나면 다시 한번 선택해서 꼭 이력 생성하시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력 생성을 해야 우리 학교 급여가 교육청에 전송이 되고 교육청에서 이제 수당 및 공제 같은 거 확인하고 집계해서 학교에게 넣어줄 거 넣어주고 도교육청에 실지급액 선책하고 신청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급여 마감 안 하고 시행 안 누르고 가버리면 교육청에서는 시행 눌러줘야지 집계할 수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퇴근하기 전에 급여 마감일에 꼭 시행 눌렀는지 확인하시고 퇴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대장을 보겠습니다. 급여대장 음, 보시면 이번 달에 누구인가에 작업된 수당은 다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어느 근로자에게만 들어가는 이 수당이다. 그러면 그냥 어떤 근로자에게든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수당이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번호자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표시되는 건 아니고 어떤 근로자에게 딱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이번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공제 내역이 있다면 여기서 표시가 되니까 전체 선택하시고 엑셀 급여 대장 생성해서 급여 대장 출력을 하시거나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을 때 한 셀로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급여 대장 관리하시면 되고, 급여 작업하실 때 급여 대장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출력물들도 다 편찰 잘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출력하셔가지고 에듀파인에서 보호수인건비 등록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급여 총지급 현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급여 총지급 현황에서 는 3월 기준으로 받을 수도 있고 조회할 수도 있고 1월 기준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3월이나 1월 기준으로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월별로 기준으로 1년치가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조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